프랑스는 미국의 독립전쟁을 도운 첫 번째 동맹국이자 다양한 국제 상황 속에서 뜻을 맞추는 우호 관계죠. 하지만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는데요. 지구인 마크롱이 언급한 전략적 자율성, 1950년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최초로 사용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 당시 프랑스는 세계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1996년까지 핵실험을 강행했죠.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요. 더 나아가 프랑스가 를 테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죠. 핵 개발을 위해 테러까지 한 프랑스의 핵 개발 역사를 따라가 보면 현재 미국의 전략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의 세계적 입지는 대단히 줄었습니다. 우선 2차 세계대전 발생 당시 6주 만에 나라가 망해 활약이 미미했죠. 따라서 전쟁과 관련된 각종 회담에 참가하지 못했으며 1945년 최초로 유엔 상임이사국이 정해질 때도 처음엔 배제되었다가 영국과 러시아의 주장으로 간신히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죠.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과 알제리가 독립을 주장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라를 다른 국가에게 빼앗기는 아픔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베트남과 알제리의 독립 요구를 거절하죠. 하지만 프랑스의 예상과는 다르게 베트남과 알제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 두 국가 모두 독립을 하게 되죠. 나라도 망했었고 다양한 국제회담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심지어 식민지마저 사라지자 프랑스는 국제관계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사활을 거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핵무기였습니다. 히로시마 폭격에 충격받은 프랑스 임시정부 샤를 드골 장군은 프랑스 원자력위원회를 설립해 핵무기 개발을 명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미국, 영국, 캐나다는 우라늄 공급 통제 조약을 맺으며 프랑스의 핵실험을 견제했는데요. 그들은 왜 프랑스를 견제했던 걸까요? 1945년엔 미국과 영국이 핵개발 협력을 맺은 상태였고 핵무기는 전쟁을 끝낼 정도로 엄청난 최신 기술이었는데요. 따라서 아무리 우방국이어도 핵무기 기술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했죠. 얼마나 공유하기 싫었는지 볼 수 있는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은 1946년에 맥마흔법을 만들어 핵개발을 함께했던 영국에게 마저 기술 공유를 하지 않을 정도로 핵무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간직하려고 했죠. 한편 우라늄 공급 통제 조약에 의해 고통받던 프랑스는 자국 영토 남부에서 우라늄 광산이 발견돼 핵실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 제4공화국이 탄생하자 샤를 드골 대신 다른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했죠. 그들 또한 샤를 드골과 마찬가지로 핵무기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특히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전범국과 손을 잡기까지 하죠. 사건의 발달은 1956년 수에즈 위기. 당시 프랑스와 영국은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쿠데타로 이집트 정권을 장악한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하죠. 가만히 앉아 수에즈 운영권을 빼앗길 수 없었던 프랑스와 영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를 침공하는데요. 갑자기 소련이 끼어들죠. 당시 소련은 냉전체제 상황에서 자신의 편을 늘리고자 했는데요. 마침 이집트의 나세르 정권이 아랍 사회주의라는 노선을 타자 소련은 수에즈 위기에서 이집트를 도우면 이집트가 자신의 편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소련은 핵무기로 위협하며 프랑스와 영국에게 철수하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만든 군사동맹 집단이 나토, 그 나토를 만들었던 핵심 국가인 미국까지 러시아 편을 들며 프랑스와 영국에게 철수하라고 하죠. 동맹국인 미국에게 마저 외면받는 수에즈 위기를 겪자 프랑스는 1년 후에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서독과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비밀리에 핵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그만큼 프랑스는 핵개발에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1958년 앞서 언급한 샤를 드골이 마침내 프랑스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는 해당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프랑스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하도록 명령하죠. 샤를 드골은 프랑스를 미국과 동등한 위치의 강대국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토 안에 3두 지도 체제를 만들자고 제안하죠. 3두 지도 체제는 정치와 군사 전략 결정에 미국, 영국, 프랑스가 동등하게 관여하고 심지어 나토의 핵무기를 공동 관리하고 핵 관련 비밀 정보와 연합 통제권을 공유하자는 내용인데요. 미국과 영국은 샤를 드골의 제안을 거절했죠. 이때부터 미국과 프랑스 드골 정부의 핵개발 갈등이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미국은 군사동맹 집단인 나토를 만들어 유럽의 군사전략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유럽의 황폐화된 동맹국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마셜 플랜을 통해 유럽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유럽에서 이러한 미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대서양주의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이었죠.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영국과 달리 각종 회담에 참가하지 못했고, 미국에게 받는 전쟁 지원 금액도 영국과 크게 차이났으며, 샤를 드골 개인적으로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대통령인 루스벨트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또한 유엔 상임 이사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뻔했고, 수에즈 위기에서도 동맹국인 미국에게 배신을 당했죠. 게다가 비록 맥마흔법에 의해 영국도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았지만 미국과 영국은 공동으로 핵개발을 했고, 맥마흔법 이후에 법 개정을 통해 미국과 영국은 핵개발을 이어갔는데요. 반면 프랑스는 미국과 핵개발을 함께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라늄을 통제하는 등 미국이 프랑스의 핵개발을 방해했었죠. 이러한 역사가 있어서인지 프랑스는 마셜 플랜을 통해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결국 프랑스를 약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죠. 독자적인 핵전력을 갖추지 못하면 더 이상 유럽의 강대국도 주권국일 수도 없고 통합된 위성국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샤를 드골은 대서양주의에 맞서 유럽이 주축이 되는 유럽주의를 가지죠. 이렇게 유럽은 대서양주의와 유럽주의 두 갈래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유럽주의 국가인 프랑스는 소속 이탈리아 등 6개 국가와 함께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를 만들죠. 이 공동체가 현재 유럽 연합의 시작인데요. 즉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라를 망하게 만든 전범국인 독일과 이탈리아와 손을 잡은 것이죠. 또한 샤를 드골은 유럽주의를 위해 핵무기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마침내 1960년 프랑스는 작전명 푸른 날쥐, 즉 첫 번째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프랑스의 첫 번째 핵실험은 무려 당시 독립전쟁 중이던 알제리 영토 내에서 이뤄집니다. 그리고 1962년에 알제리가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1966년까지 알제리 영토 내에서 핵실험을 진행하죠. 한편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수도인 베를린도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1958년에 소련이 서베를린도 동독에 귀속되어야 한다면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에게 철군하라고 최후 통첩까지 날리며 위협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소련은 서베를린을 침공하지 않고 베를린 장벽을 세우죠. 당시 미국 대통령인 케네디는 소련이 베를린 장벽만 세우니까 전쟁보다는 낫다며 소련에게 대항하지 않죠. 또한 미국 본토가 소련의 핵무기에 위협받는 쿠바 미사일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련 본토를 겨냥하던 핵무기인 주피터 미사일을 철수시키죠. 당시 주피터 미사일은 소련의 유럽 침공을 억제하는 중요한 무기였는데요. 베를린 사태와 쿠바 사태의 결과는 샤를 드골이 미국을 더욱 불신하게 만들었죠.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샤를 드골은 베를린 위기 당시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이같이 말하며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이어갔죠. 하지만 프랑스는 핵개발 협력을 위해 영국에게 접근하는데요. 당시 영국도 프랑스가 만든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랑부이에 회담을 가졌는데 영국은 프랑스의 핵개발 공유 제안을 거절합니다. 게다가 일주일 후 영국은 미국과 나소 협정을 통해 핵무기를 구매하는 등 협력을 이어가는데요. 계속해서 영국과 미국만 서로 공동으로 핵개발을 하자 샤를 드골은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영국의 EEC 가입을 거절하고 1967년에도 거절하는데요. 영국은 미국의 유럽 내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다. 또한 미국이 영국과 나소 협정을 하고 나서 프랑스에게도 핵무기를 판매한다고 제안하지만 이를 거절하는데요. 미국 핵탄두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에 종속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곤 서독과 엘리제 조약을 맺으며 우호관계를 형성합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민주주의 진영임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긴장 완화 정책을 펼쳤으며 심지어 민주주의 진영에서 인정하지 않던 중화인민공화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국교를 수립하기까지 하죠. 이러한 국제관계를 통해 프랑스는 냉전 체제의 이분할적 행보가 아닌 제3의 세력으로 부상하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영토 내의 나토 군대를 내쫓고 나토에 탈퇴하면서 프랑스, 미국, 영국 사이가 더욱 나빠졌는데요. 때마침 이러한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조르주 퐁피드가 프랑스 정권을 잡은 것이죠. 이 상황을 기회로 본 미국은 프랑스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프랑스의 핵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핵 개발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프랑스와 미국은 끈끈한 동맹국이 되었을까요? 프랑스는 핵무기를 보유하자 나토에서 나와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겼죠. 또한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여러 국제관계를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경험했는데요. 그래서 프랑스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핵무기 개발을 이어갔죠. 프랑스의 핵실험 정말 오래 이어갔는데요. 1980년대 핵실험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 사례들이 나오고 특히 해파리 아기 문제까지 발생하자 핵실험을 중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죠. 그러다 한 청년이 프랑스의 핵실험을 막자는 그린피스의 광고를 보는데요. 그가 바로 훗날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을 창립한 데이비드 맥타가트입니다. 맥타가트는 자신의 요트를 타고 1972년 프랑스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남태평양에 위치한 핵실험장을 찾아갔는데요. 처음엔 프랑스 측에 의해 배가 부서지고 두 번째엔 심각하게 구타를 당하죠.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유명해지자 프랑스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결국 프랑스는 핵실험 피해가 덜한 지하 핵실험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사건으로 유명해진 그린피스는 프랑스의 핵실험을 계속해서 방해했죠. 그러던 중 그린피스는 프랑스 핵실험장을 아예 봉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계획을 위해 그린피스의 배인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뉴질랜드에서 출항을 준비 중이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가 아주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정박 중이던 레인보우 워리어호를 폭파시켜버린 것이죠. 두 개의 폭탄이 터지면서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그대로 침몰하고요. 사진 장비를 챙기려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진 기자가 사망하게 되죠. 이 비밀 작전에는 12명의 프랑스 정보원이 참여했는데요. 그중 스위스 신혼부부로 위장한 정보원 2명이 뉴질랜드 경찰에 체포당하죠. 체포당한 정보원은 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적반하장으로 프랑스는 뉴질랜드에게 정보원을 내놓지 않으면 뉴질랜드 수입품을 막겠다며 협박을 했죠. 결국 붙잡힌 정보원 2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테러의 배후가 밝혀졌는데요. 바로 미테랑 대통령이 직접 테러 지시를 내렸던 것이죠. 한편 당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프랑스 정보원 2명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테러국이 프랑스라는 사실은 명백해졌죠. 이 사건으로 국제 비난이 더욱 거세지자 프랑스는 결국 1992년에 핵무기 동결을 선언하는데요. 정권이 바뀌자 바로 말을 바꾸죠. 프랑스는 딱 한 번만 더를 외치며 1996년에 핵실험을 또 진행합니다. 컴퓨터로 핵무기를 실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결국 1960년부터 1996년까지 프랑스는 총 198회 핵실험을 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프랑스의 핵실험이 이제는 더 이상 이뤄지고 있지 않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2021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핵실험으로 인해 약 11만 명의 피폭 피해자가 생겼지만 프랑스가 사실을 은폐해 63명만 보상받은 것으로 밝혀졌죠. 어떠신가요?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가지 사건을 통해 많은 서러움을 겪었죠. 그래서 다시 강대국이 되기 위해 핵실험에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라를 망하게 했던 국가와도 손을 잡고 이념이 다른 국가와도 손을 잡았죠. 반면 세계대전 당시에 한편이었던 국가와는 대립했는데요. 게다가 핵개발을 완수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상대로 테러하고 심지어 수많은 민간인 피해자를 만들었죠. 여러분은 이러한 프랑스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오늘날에도 프랑스는 다양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 오커스를 둘러싼 프랑스와의 갈등,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문제, 2023년 마크롱 대통령의 중국 방문, 그리고 여러가지 발언들. 이러한 프랑스의 행보들이 과연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편 프랑스와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던 1970년대의 미국에서 아주 나라를 발칵 뒤집는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무려 초강대국인 미국의 국회의원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자살한 사건인데요. 게다가 북한과도 관련이 있었죠.